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저는 최자영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얘기할 주제가 어떻게 되죠? 시행령 통치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상고제 도입하려고 다시 민물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옛날 사법농단 시절에 양승태가 추진하려고 했던 박근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획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이제 시행령 통치라 하면 이제 지금 또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감사원의 이제 감사원과 권익위에 찍어내기 지금 전 정부 인사 찍어내는 그런 지금 블랙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행령하고는 좀 만약에 다르죠. 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조사를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절차를 생략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서해안 무슨 사건? 서해 북송 사건. 예. 피격 사건. 피격 사건. 피해 사건. 네. 피격 사건. 피해 사건하고 그리고 권익위 네. 감사도 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감사원장이 했든지 간에 한 그런 것이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시행령을 통해 설치하고, 한동훈이 시행령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행령을 통해서 이른바 검수완복,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그렇죠. 이것이.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오늘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첫 번째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상고제 도입에 관한 것인데요. 예. 10월 4일자 한겨레 신문에 예. 거기 살살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얘기하면서 상고제 도입을 마치 법원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물갈이 될 대법원 법관의 보수화에 반대되는 경향인 것처럼 이거를 포장해서 상고제 도입이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겨레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예, 한겨레 신문.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진보라고 기대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에서 상고제 도입을 개혁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기사를 썼다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상고 법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고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상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겨레 신문 기사에 따르면 법원의 법관들이 너무나 경무에 시달린다. 1년에 4,000건 이상을 담당한다. 이렇게 서두를 깔고 그러면 법관 수를 늘려야 되죠. 그렇죠. 1인당 돌아가는 사건 수를 줄이려면. 그런데 상고제 도입 그렇게 먼저 서두를 꺼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그래서 상고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고제 도입의 내용은 일반 법관의 수 증가와 무관하게 대법원 법관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선별적으로 집중하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두 다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왔는데 거기에 중요도와 중요하지 않는 사건을 가리는 것이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보통 서민들은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관이 처리 건수가 많다. 그러면 법관 수를 늘리든지. 그렇죠. 보통 법관수, 대법원 법관수만 늘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 법관수를 늘리고,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 경무에 시달리니까 선별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크나 적으나 조그만 것도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 사건도 공정하게 다뤄줘야 큰 도둑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중요한 사건만 골라가지고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선별적으로 중요한 것만 재판을 하겠다.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이죠. 관료주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겨레 신문에서 개혁적인 것으로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겨레 4,000건씩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법관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 늘리는 이유는 특히 소수의 그 대법관들을 통해서 이 통제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 되면 그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어떤 법관이 어떤 대법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 증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법관 수를 이제 최소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서민 사건들 뭐 재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야말로 뭐 대충 하거든요. 뭐 5분에 한 명, 뭐 의사들처럼 뭐 3분에 한 번씩 그냥 휙휙 넘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자기네들 그 법원 뭐 보조하는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재판이 말이 재판이지 너무 성의하고 없고 무성의해요 지금. 그렇죠. 그 많은 사건을 재판관이 다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재판관 아닌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판관 수를 늘리든지 재판관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배심제도를 돌려서 시민들을 법관으로 해서 법정수를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이 재판 권력을 선별적으로 중요한 것만 집중해서 심사하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논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격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이제 입법부에 그야말로 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죠, 뭐. 그렇죠. 그런데 입법부도 믿고 있을 것이 못 되는 것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5년 지났고 1년이 임기가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니까 1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김명수 원장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개혁적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 같이 짬짬이가 돼서 안 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그동안에 문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오는 할 개제도 사실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도 못 믿고 사법부는 지금 상고제 도입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살살 냄새를 개혁적인 것으로 냄새를 피우고 있는 거 보면은 시민들이 결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죠. 다음은 네,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 넘어갈 건데요. 예. 시행령 통치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인사위원회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수완보.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상위 입법된 사항을 검찰특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렇죠. 바로 박아버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그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그 경찰국 설치하는 그것도 이제 시행령으로 행안부 그렇죠. 자,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이 결국 어떤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행령 통치는 졸속으로 그러니까 소수 집권자 권력을 가진 자가 뭔가를 원할 때에 아주 편의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시행령 통치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수단이 바로 시행령 통치였어요.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법의 지배라고 하면 못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이제 그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뭐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법이 아니라 법은 그 뭐 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기 과정을 조금은 거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령은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이번에 봤듯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설치되고 법무부가 입법사항인 검수 덜박 그거를 검수 완복으로 제자리로 돌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다 복원한 방법이 바로 시행령이에요. 그것도 상위법을 지금 상위법과 충돌하면서까지 시행령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행령 통치가 일제 식민지 시대와 같은 독재, 그러니까 그 무단 통치죠. 그런 것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동훈 얘기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수사를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검수완박법이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주장하는 게 검찰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가 검사가 독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 수사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한동훈의 비약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 전형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행정 그거 시행할 때도 시행령 개정의 그 시간을 17일간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냥 뭐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절차상으로도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자신이 입법 예고 기간을 17일간만 땡겨서 왜냐하면 9월 2일부터 검수 덜박 법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하려고 17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차를 어겼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자기가 그거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그 심판 여기 올렸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검찰 정상화 법을 통과시킬 때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뭔가 티끌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은 잘 원하는 것은 그때 양향자가 그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최종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반대하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양향자가 빠져나올 때 한동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민영배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향자가 빠져나온 거는 좋고 민영배가 들어가서 검찰 정상화, 검수 덜박이긴 하지만 그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 게 아니라 덜 박탈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완성이긴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하거나 말거나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법을 한 건 아닌데 자기는 그 시행령 예고 기간을 17일만 그 내용도 입법 사항과 충돌되는 그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입법권을 갖다 침해하는 건데 사실은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일탈해 갖고 지금 지 맘대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국회가 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탄핵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그걸 추진하고 있는 장관을 또 탄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곤란하고 이럴 때라도 그래도 보통 사람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뭐냐면 하면 이제 탄핵을 해서 뭔가 잘 안 되면 역풍이 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탄핵안을 올리려면 뭐 100명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모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역풍이 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 다음에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역풍 걱정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될 텐데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도록. 그리고 역풍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상식적으로 고칠 만한 거는 고치고 용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것도 사람 욕심인데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남들 막 4번, 5번 하는데 한 번만 하고 나오기가 좀 이제 좀 루죠. 좀 모자란 사람 같고. 그러니 다 국회의원 한 번만 하도록 행하야 역풍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역풍이라고 자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 국회의원이 되면은 원칙상 국민들을 걱정해야 될 텐데 자기네들에게 역풍 불까봐 더 걱정을 하고. 조금 전에 상고심제도 도입 얘기를 했는데요. 법관들이 누구를 걱정해야 되냐면은 시민 민초들이 억울한 일이 있나 없나, 우리가 너무 사건이 많아서 소홀한 게 있나 없나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법관들이 일이 많으니까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튕기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뭐 기각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법원에서 찬밥 신세밖에 먹을 게 없다 이런 그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당이죠. 그러니까 그때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사법농단하면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에 이게 주고받는 그 가운데 상고심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고심 제도를 이제는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한겨레 신문이 그것도 지금 10월 4일자에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음 얘기는 뭐 감사원?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서 네. 이제 감사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감사원도 너무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통과하지도 않고 절차를 위배한 거예요. 하고서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위원들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해안 사건 감사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답변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고, 뿐이 아니라 그 국민권익위에 전현희 그 위원장이죠.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일단 감사원이 그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5일날 그 국무회의에서 이 문자 메시지가 들켰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 이관석 그 수석 그 청와대 대통령 수석의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반박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시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들어가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가려면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차를 어겼다고 떠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공무원에 대한 이제 비이기 때문에 상시 감사. 그러면 감사원 원래 공무원이 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 걔는 그렇죠. 감사위원회 없이 된다는 거 아니야? 모든 거를. 공무원이 관계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감사원 업무 중에.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상시 감사 한다는 것과 감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상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감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저거 멋대로
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조사를 갖다 뭐 그거는 조사할 수 있다라는 뭐 근거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을 갖다가 조사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감사원장하고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최재해, 유병호 그 사무총장은 내가 볼 때는 뭐 정권 바뀌는 순간 뭐 직권남용으로 그거는 그냥 지금은 뭐 검찰놈들이 아껴두시고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절차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했던 그 주제가 상고심에서 시작해서 시행령으로 가서 감사원까지 갔어요. 거기에는 하나의 일맥으로 상통하는 요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권력을 소수의 손에 집중을 시켜서 절차를 생략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거치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독재적인 그런 그 심성, 이런 그 멘탈이라고 하나 심성을 가지고 지금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돌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산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핵심으로 하나의 그 핵심적 개념으로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 감사도 지금 완전히 이 편법적인 거고 불법적인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그 윤석열이 이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이제 무리한 이제 그 감사를 벌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벌여서 찍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국민권익위도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5년이 작년에 했는데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볼 때는 법도 없고 지금 뭐 지네들은 이제 검찰이 이제 건재하고 있고 그렇죠. 검찰공화국이 검사들이 잘 지켜줄 거니까 자기네들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볼 때 정권 바뀌는 순간 다들 이제 정권 바뀌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원이 절차를 어겨서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뭔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감사원은 난 모르겠다. 그것은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문자 사건으로 보고까지 하는 것이 들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원이 이 보고를 하는 거 보면 그 대통령 그 수석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청와대와 연통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령 통치라든가 감사원의 절차 무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상고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연기를 피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의 핵이 바로 지금 그 정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데서 각 기관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원의 체제라든가 법무부의 한동훈 그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에게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제도 윤석열이 좋아하는 법과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견제하는 제도 효과적인 견제 기관이나 이런 장치가 마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에 드러난 사건들을 보고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아직 그런 견제 체제가 전혀 돼 있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 시민 민초들은 그냥 입만 벌리고 가슴에 그 냉가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기회로 해서 다시는 이렇게 명색이 주권자라고 하는 시민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이 없도록 시민이 유사시에 마지막 재판관이 되고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에서 만들도록 추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잘못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최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관심해서 제도를 만들도록 추달을 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더 할 말씀이 오늘 주제에서. 네. 또 한 말. 오늘은 그만큼.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총평을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 지금 지지율이 이제 20%대를 지금 머무르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이준석이 그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이제 이준석의 정기 생명도 이제 끝나는 것 같고 전당대회를 지금 다시 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로운 대표를 뽑을 것 같은데. 결국 이준석이 이제 아웃이 된 거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그렇게 쉽게 아웃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일단 이제 당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거죠. 네.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네. 해제가 되기 전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되니까 6개월 정도 하기 전에 이제 당대표로 복귀는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국힘당에 당대표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전국을 전망을 해본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지지율로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아마 그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개헌 쪽으로 반향을 틀면서 이 내각제 또는 그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야합을 할 가능성이 지금 여야가 같이. 네. 왜냐하면 이재명도 그냥 잘라버리고 저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삼자 뇌물 사건으로 해서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다 잘라버리고 나면은 뭐 이 민주당 자체가 봐라 이낙연 같은 애들은 우리가 사법 리스크 있다 그랬는데 그거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나올 거고 또 뭐 이쪽 그 아까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법원들은 당연히 얘네들하고 내통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갖다 아웃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만들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양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 내각제 개헌이 아닐까 그걸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법원의 상고심 제도 이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시 얘기를 시작하기가 못한데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죠. 이 사람이 뭐를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뭐 법원 그 인사 시스템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 후보들만 그 각 지역의 법원에서 후보들만 추천을 하고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장에게 줄을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장이 그대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 각 지역의 법원들은 추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겨레 신문에서는 마치 줄을 안 서도 되는 민주적인 법원 제도의 개혁인 것처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으로 그대로 있으면 줄을 서야 되는 것도 똑같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대법원장 9명, 대법원 법관이 9명, 그 헌법재판소 법관이 9명, 그게 3명은 대법원장, 그 다음에 3명은 대통령, 또 3명은 국회 이렇게 임명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옛날에는 대법원장이 3명을 뽑는 게 아니라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3명을 뽑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 임명권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개혁이 돼야 줄을 안 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네. 지금 법원도 문제고 지금 대통령 지금 그 실도 지금 문제고 그다음에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지금 심화가 되고 있고 지금 각국 인플레다 뭐다 해갖고 지금 퍼펙트 스톰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상당히 앞길이 참 지금 암담합니다 지금 이런 정치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오늘 최장 교수하고 오늘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